좋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원래 사회를 보시는 김동욱 교수님께서 아마 본부에 회의가 있으셔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고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하실 분은 김준형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김준형 교수님은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학부를 하시고 저희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행정연구원에 계시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아직 1년 안 되셨죠, 그죠? 순천대학교 조교수로 이제 가셔서 지금 한창 연구를 하십니다. 특히 이 스마트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 대학원에서도 옛날 계실 때 학술상도 받으셨고 해서 되게 주목받는 학자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하게 돼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차세영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영 박사님은 저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한자를 아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제 기억에 아마 우리나라 우리가 이조실록을 비롯해가지고 되게 고문서 기록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조직과 관련된 논문을 쓰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었고 지금 현재는 행정연구원에서 계시고 아마 오늘 발표하시게 될 내용들을 그쪽에서 실무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의 토론자분은 저희 서울대학교의 나종민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식 포럼 하면서 이런 반응은 처음입니다. 뭘 하셨길래? 우리 나 박사님은, 나 교수님은 경찰대학교를 나오시고 저희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플로리다 스테이트에서 또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에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범죄학 그리고 범죄 정의라고 할까요? 크리미널 저스티스 이쪽에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유니크한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아마 현장에서도 직접 근무를 하셨고 또 학술적으로도 연구를 하셨고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치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되게 데이터 기반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좋은 토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고요. 한 30분 정도 김준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토론자분께서 한 10분씩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준형입니다. 이 자리에 항상 청중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화자로 처음 오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현황 및 발전 방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그리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 주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작년 기본연구 과제의 일부 내용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연구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데이터 기반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구현된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있어서의 현황, 미비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나눠보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이해에 있어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 조직, 제도 측면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학자들, 실무자들,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정의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 그리고 정책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행정 그리고 정책 과정을 직관, 경험, 관습, 이데올로기에 의거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그동안의 정책 행정 과정이 대부분 직관, 경험, 관습, 이데올로기에 의거해서 좀 수행이 되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행정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정 그리고 정책 과정은 과연 직관, 경험, 관습, 이데올로기에 의거해서 된 것인가? 라고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그동안 정책 행정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그리고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 정책 과정이 주로 어떤 분석적인 합리성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중요한 결정이든 아니면 그것보다는 사소한 결정이든 무엇이 됐든 조금 더 데이터에 입각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해보자라는 것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이해되고 있는 면들을 살펴보면 흔히 우리는 빅데이터 그리고 기계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 데이터를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뭔가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뭔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상 많은 사례들 그리고 현상들을 돌이켜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가 작건 크건 작은 데이터 그리고 큰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게 한 기술도 기계학습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도 있지만 또 단순화된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데이터, 거대한 데이터, 그리고 단순한 기술,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에 따라서 데이터 기반 행정은 얼마든지 다양한 유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즉, 작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나 엑셀과 같이 단순한 기술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당연히 데이터 기반 행정의 좋은 결과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기계학습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것도 데이터 기반 행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행정에는 저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증거 기반 행정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데이터 기반 행정보다는 증거 기반 행정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증거 기반 행정은 조금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증거 기반 행정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전문가 그리고 연구자가 엄밀한 방법론으로 도출한 가공된 데이터, 그러니까 아주 로 데이터가 아닌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받기 때문에 증거 기반 행정에서 정책 결정자에게 주로 필요한 능력은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데이터 기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자 그리고 실무자는 다량의 데이터를 직접 분석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 기반 행정에서는 가공된 데이터, 즉 전문가나 연구자가 가공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 결정자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데이터 기반 행정은 이와 달리 이런 정책 결정자가 혹은 실무자가 직접 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자 실무자에게 주로 필요한 능력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이것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의 주제도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활용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현실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어떤 정책, 조직, 제도를 갖추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은 역시 데이터 기반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데이터 분수 활용 강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활용과 관련된 어떤 생태계 구축,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사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만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 행정은 아까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데이터의 일면, 그러니까 뭐 생성, 수집, 가공, 활용 중에서 어떤 한 일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면을 다 통트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지금 보시는 뭐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정부 구현, 그리고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다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조직 현황을 살펴보시면 크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위원회, 행정안전부,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 데이터 기반 혁신 포럼,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기관을 이것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조직주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실무적이고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기관일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기관이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두 곳이 전문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행정안전부는 총괄 기관으로 집행기구로서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 기관은 그런 집행기관의 실무적이고 집행적인 현장에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실무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위원회는 각종 그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 부문의 어떤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심의라든지 평가, 자문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 그 개선 방안에서 좀 더 강조해서 보셔야 될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기관별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과 이 책임관 협의회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기반 행정이 최근에 도입된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직 내에서 도입하고 확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각 조직에 지정하도록 해놓은 그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경우는 CDO, Chief Data Officer라고 부르는데, 그 책임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별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과 이 책임관들의 협의회가 앞으로 좀 좋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데이터 기반 행정이 착근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은 데이터 기반 행정법입니다. 아까 그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정의도 이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어떤 지능, 규제,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의 어떤 활동의 일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활동의 모든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 즉 인프라 구축, 보호 규제, 그리고 발전 지능을 포함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법률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 행정이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정책, 조직, 제도 측면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데이터 기반 행정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활용 사례를 어떻게 유형화했는지, 그리고 각 유형별로 우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 활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연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데이터 분석 그리고 활용이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즉 데이터 분석 활용이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적용되느냐, 아니면 외부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편리하기 위해서 제공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데이터 분석 활용의 초점입니다. 즉, 데이터 분석 활용의 어떤 목적이 당면 업무 서비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꼭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진 않더라도 미래의 어떤 업무나 서비스를 발굴하고 예측하는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 즉 업무 개선, 업무 수요 발굴, 서비스 수요 대응, 서비스 수요 발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데이터 분석 활용의 유형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우수 사례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업무 개선입니다. 업무 개선은 기존 내부 업무 처리 방식의 효율화, 그리고 당면 내부 업무의 어떤 현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그리고 활용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AI 기반 적재 분량 자동 단속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앞에 좀 과적 차량, 즉 적재물을 과도하게 싣고 가는 차량이 가면 조금 위협을 느끼시거나 위험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과적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과적 차량이 있는 짐이 그 고속도로에 내려앉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원래 하던 업무이지만 이런 걸 방지하는 업무가 하던 업무이지만 이런 걸 조금 더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을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서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화물차의 이런 적재 후면을 실시간으로 차량 분석해서 의심 차량을 자동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차량의 뒷면을 촬영을 해서 그 어떤 유형을 패턴을 읽어내고 위험 차량을 분리해낸 다음에 그 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단속 대상이 오히려 그 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실하게 딱 적절한 대상만 이렇게 판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단속 대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그런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이지만 데이터의 분석 활용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고도화시켰다는 점에서 업무 개선의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업무 수요 발굴입니다. 업무 수요 발굴은 새로운 내부 업무 처리 방식 창안, 그리고 미래 내부 업무 수요의 예측 발굴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능형 인재 추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뭐 인사를 담당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사람의 지식, 경험, 다양한 능력들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어떤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AI형 지능형 인재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서, 특히 흔히 문자를 긁어 온다고 표현하는 그런 웹 크롤링, 그리고 문자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인물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그런 인물 정보가 아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매년 바뀌는데, 그것을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하면 당연히 인지 능력상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적재적소의 인력을 추천하기 위한 그런 인력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검색을 실시간으로, 지금 실시간의 정보를 체계화된 어떤 정보로서 검색할 수 있고, 또 검증 시간을 다양하게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또 비용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기관에 지금 확산 중에 있고, 이러한 사례는 기존에 인간이 하고는 있었지만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필요한 업무였고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는 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내용,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 수요를 발굴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업무 수요 발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서비스 수요 대응입니다. 이 유형은 기존 대국민 서비스 품질 그리고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당면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긴급 출동 우선 신호 시스템 입지 선정 사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차라든지 소방차 같은 경우는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어떤 사람을 목숨을 구하거나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 체증이 있거나 여러 교통 상황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이런 골든 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좀 신호 체계를 빨간색에서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원활하게 경찰차나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방 차량의 그 GPS 장치를 활용해서 10초 단위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서 소방 차량의 순간 속도 그리고 통행량을 계산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차의 이동 구간 그리고 이동 구간별 어떤 교통 체증 상황 그리고 어떤 신호등의 상태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화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소방차가 지금 있는 지점 그리고 어떤 사고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고려할 때 어느 경로가 가장 빠른 경로이고 그 경로로 소방차가 이동할 때 어느 신호등이 언제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역시 그 출동 속도를 거의 2배 이상 개선시키고 킬로미터당 평균 89초를 단축하는 이런 성과를 거둠으로써 기존의 어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서비스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서비스 수요 대응의 우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서비스 수요 발굴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내용 그리고 전달 체계를 창안하고 미래 대국민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서비스 수요 발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공동주택 돌봄 수요 미리 예측입니다. 이 사례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이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이 인터뷰도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특히 공공조직,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 사례를 가장 데이터 기반 행정의 좀 모범 사례로 꼽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특히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택지의 온종일 초등돌봄 수요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초등돌봄 수요, 즉 이 다함께 돌봄 센터라는 곳에 들어갈 초등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측해야 어떤 시설에 어느 정도의 그 인력을 투입해서 어느 시간 동안 이 학생들을 돌볼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미리 그런 이 센터의 인력도 구하고 시스템이나 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굉장히 미리 어떤 지역에 어떤 인원이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거나 예상과 틀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러 부처가 합심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 전입 전출 현황이라든지 동별 인구 현황, 초중학교 수 이런 변수를 포함해서 290여 개의 그런 독립 변수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수와 맞벌이 부부 비율이라는 그런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회귀 모형을 개발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이것이 특히 창원시, 청주시에서는 수요 예측과 실수요가 거의 부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몇 명의 초등학생이 초등 돌봄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올해 예측을 했는데 내년에 실제로 그 숫자를 보니 올해 예측했던 숫자와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특히 그 활용 가능성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 즉 다른 지역에서도 일관되게 넓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곽광을 받았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역시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할 수 없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 그리고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수요 발굴의 예시,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어떤 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어떻게 이해되었나, 그리고 현실에서 정책, 조직, 제도 측면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활용,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 활용 네 가지 유형과 함께 각 유형별 우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굉장히 잘 착근,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사실은 연구를 해본 결과 저희가 다양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다양한 연구를 실시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데이터 기반 행정을 인식하는 그런 공무원분들도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은 이제 우수 사례이고, 좀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어떤 데이터 처리, 그리고 분석 활용에 있어서의 역량의 어떤 부족, 그리고 어떤 다양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제약들 때문에 좀 데이터 기반 행정이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발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짧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개인 차원, 조직 차원, 그리고 제도 차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차원에서는 데이터 분석 활용 도구의 제공 그리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 잘 모르는 사람, 저도 그렇고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잘 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것을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현장에 계신 특히 공무원분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가 됐든 큰 데이터가 됐든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전문가분들 혹은 직원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쓸 때도 그냥 백지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교한 템플릿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자료를 더 잘 만들 수 있듯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많은 데이터 혹은 복잡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친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분석 도구, 툴이 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런 툴이 지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안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즉 다음, 네이버, 트위터 같은 민간 플랫폼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키워드 분석과 같이 간단한 데이터 작업 도구라든지 결과를 공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들이 민간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나 실시간 데이터 측면에서 많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용이 좀 확장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도 데이터 분석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공무원이, 즉 기술 어떤 수준 혹은 역량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모두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어떤 시각화, 결과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리고 일관된 좀 더 데이터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또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공무원 혹은 전문가 대상 교육도 조금 그런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론 그리고 과정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코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아주 이론적인 면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분석 도구가 개발되고 이런 것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굳이 막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를 알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 코드라든지 로우 코드, 즉 코드가 많지 않, 뭐 코드의 어떤 수준이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코딩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좀 적재적소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식으로, 즉 어떤 과정, 이론 중심에서 결과 그리고 실습, 즉 내가 보고 싶은 결과를 잘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차원에서는 데이터 분석 활용 친화적인 CDO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이 각 조직에 아주 안착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 확산하기 위해서는 CDO 조직, 즉 각 기관별로 지정된 그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그리고 이 책임관을 필두로 한 CDO 조직이 다양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데이터 기반 행정이 잘 확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은 CDO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겸직이기 때문에 좀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성과 평가에 이런 CDO 역할이 잘 반영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어떤 내용, 콘텐츠를 잘하는 사람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등돌봄 수요 같은 것도 초등돌봄 수요라는 내용, 콘텐츠를 잘하는 어떤 복지 전문가로서의 공무원이 필요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몇백 개의 변수를 잘 회귀 분석을 통해서 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나 전문가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능력을 다 가지면 좋겠지만 만약 근데 그런 두 분 간의 두 분 혹은 두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금 이런 정책 부서 혹은 현업 부서의 데이터 분석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지 않고 데이터 공유 마인드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의 좀 공감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O 조직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DO 조직을 좀 데이터 분석 활용과 친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크게 CDO 조직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개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집중형 CDO 조직, 두 번째는 허브형 CDO 조직으로 명명을 해보았는데 집중형 CDO 조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집중형 조직입니다. 즉 CDO를 필두로 한 데이터 기획국이 있다면 여기에서 데이터 분석과의 과를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활용 1팀, 2팀, 3팀으로 나누고 이 각 팀이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나 사업, 내용에 관한 부서 혹은 지역 조직과 1대1로 이렇게 밀착적으로 협업을 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활용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허브형 조직은 이렇게 1대1로 데이터 분석가에 뭐 이렇게 분석 활용 1팀, 2팀, 3팀을 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현업 부서와 이렇게 1대1로 소통한다기보다는 데이터 분석과를 그대로 두고 각 사업이나 컨텐츠 부서 혹은 지역 조직의 분석가를 파견해서 각 사업별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기르고 또 필요한 어떤 정보나 지식 그리고 능력을 혹은 정보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취합해서 재구성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CDO 조직이 CDO 역할이 조금 더 조직에서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CDO 조직이 데이터 분석 활용 친화적으로 좀 개편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언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 차원에서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의 예외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종종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뭐 기초수급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 뭐 세금과 관련된 데이터, 뭐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으면 어떤 각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분석 활용 담당자가 데이터 활용 촉진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데이터 활용 보호와 관련된 법률, 이 두 가지 법률이 충돌할 때 보통은 데이터 활용 보호 관련 법률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좀 데이터 입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저희 인터뷰를 했던 행정안전부 공무원분께서도 사실 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좀 국세청에 세금 납부 데이터, 국민들의 세금 납부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국세기본법에 어떤 조항을 근거로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서는 타 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다른 법령에 즉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법률, 국세기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어떤 데이터를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걸 근거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뭐 어떤 식으로든 공유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 저 대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혹은 뭐 일반법을 제정해야 된다, 혹은 뭐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는 데이터 활용 보호 관련 법률에서 좀 데이터 활용 보호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이런 타 기관의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입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대안이라고 결론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처리 가능 사유는 크게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입니다. 즉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사용할 때는 사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딱 이 세 가지 사유에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법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에 뭐 공익상 필요한 정책 활용을 위한 공공 데이터화 이런 식으로 좀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 활용, 공익을 위한 데이터 분석 활용 목적이라면 좀 다양한 그 조금 민감한 데이터라도 가명 처리를 해서 민감한 그런 데이터들도 좀 타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뭐 저작권법 등과 같이 좀 데이터 활용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이 좀 데이터 분석 활용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이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이제 데이터 분석 활용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 혹은 좀 조금 의문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네, 제가 사회자인데 조금 늦게 왔습니다. 우리 김준영 교수님께서 잘 발표해 주셨고 시간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행정연구원의 차세영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님 토론했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의 차세영입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토론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토론으로 앉아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제가 김준영 교수님께서 순천대로 가시기 전에 사실 이 과제를 저와 같이 수행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발표자의 감정이입을 한 상태로 네, 교수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연구를 마무리했던 거는 작년 이제 12월이었고요. 이 연구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이제 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안전부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에 그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이 과제를 마무리할 때는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실태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지난 2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총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전반을 점검하는 그 실태 점검 및 평가가 실시가 되었었는데요. 그 실태 점검 결과에서 이 4개 분야로 12개, 3개 지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공동 활용 데이터를 얼마나 잘 등록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활용을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활용 역량을 얼마나 잘 강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이제 그 실태 점검에 따르면 비교적 그 거버넌스 측면 그리고 역량 강화하는 측면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 활용에 대한 분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왜 데이터에 관련한 그 데이터 주기로 그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구축 관리도 중요한데 왜 분석 활용에만 집중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이 분석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한 접근이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태 점검 결과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분석 활용 분야 중에서도 분석 활용 과제를 발굴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점수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활용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적은 비교적 우수한 반면에 다수 기관이 협업하는 과제는 그 분석 과제는 여전히 앞으로도 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우수 사례에서도 그 어린이 돌봄 설치에 관한 그 분석 과제가 굉장히 협업이 우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수 사례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수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협업이 여전히 어렵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는 협업이 앞으로도 더 강조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기관 유형별로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는 그 28페이지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비교적 이제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운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된 반면에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지역의 공공기관 이런 기관들은 이제 그 운영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실태 점검 결과가 비단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예견된 결과이기는 합니다. 이 발제문의 이 원 연구과제에서 실시했던 그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면 물론 이제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소속에 있는 공무원분들 혹은 이제 그 정부 혁신행정 책임관 혹은 데이터 정보화 책임관, 정보화 담당관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전수를 대상으로 했었고 일반 공무원분들도 이제 포함을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 응답자의 기초단체에 소속해 그 중에서도 이제 기초단체에 소속해 계시는 분들의 응답자의 80%가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 기반 행정의 추진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작년 결과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중앙과 광역 수준이 당연히 기초보다는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의 추진 체계가 비교적 더 잘 갖추어졌겠다. 운영 수준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내용들이 당연하지만 확인이 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비교적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측면은 이제 물론 여기 소속 응답자분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과 비교적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신 거긴 했지만 중앙이나 기초 소속 그 수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분들이 물론 이제 내가 직접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의 도입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요인들, 뭐 관리적인 요인들, 제도적인 요인들 이런 것 어떤 요인들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현황 자체는 기초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광역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그래도 데이터 기반 행정이 앞으로 유익할 거다.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래도 우리 업무 방식이 좀 더 편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응답하신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이제 물론 이게 규제적인 성격으로 이제 강제 조항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귀찮아지실 일들이 많아지시겠지만 앞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기초에서도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실 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인식이나 응답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인식적인 기반 조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별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었냐면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시각화를 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지원하는 데는 유익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라거나 혹은 이미 생산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더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데 쓰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수준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인식하고 계셨고 이런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반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한 여러 말씀들을 이제 들으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접해왔던 증거 기반 행정이라는 표현과 개념과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왜 유독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자고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이 증거, 에비던스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증거의 위계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 증거 기반 행정이 더 훨씬 가공되고 더 높은 수준의 분석을 요구하는 그래서 증거로서의 힘을 비로소 가지고 있을 때만 증거로서 활용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은 비교적 이런 증거의 위계 수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정보도 담고 있지 않은 데이터냐,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정보 수준으로 가공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지식 수준으로 가공이 된 것이냐, 이제 이런 증거의 위계로부터 보다는 자유로운 것 같고요. 훨씬 더 로우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에도 더 공무원들이 직접 접근하는 것에도 더 개념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증거 기반 행정보다는 보다 더 공무원들의 역할을 스스로 직접 데이터를 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것에 더 열려 있는 개념이 바로 데이터 기반 행정이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비교적 열린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의 발전 방안은 이제 앞서서 김준현 교수님께서 발전 방안을 개인 수준, 조직 수준, 그리고 체계 수준으로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개인 수준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더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그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사실 적극 행정에 대한 평가나 그런 촉진 방안들과 결합하는 방안들도 좀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산직렬의 직무도 더 데이터 기반 데이터의 분석 활용에 가까운 방식으로 직무를 개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과 포함해서 좀 다각적으로 마련해 보는 방안을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차세영 소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대학원의 나정민 교수님 토론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반에 적합화되어 있는 교수 입장에서 10분 동안 토론하라는 게 가장 괴로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김동욱 교수님께 잔인하게 딱 끊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 내에는 도저히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김준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가장 지금 여러 가지 주요 성공 사례들을 말씀하셨지만 실패 사례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사례들을 찾자면 우리 공공안전 정책 쪽 분야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조 원의 지금 사기 범죄로 우리나라 범죄가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폭력이나 바이올런스 이거는 이제 CCTV나 블랙박스로 반나절이면 잡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범죄자들 굉장히 레셔널 초이스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그 사기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자꾸 뒷북만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씩 뉴스 보시면서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특히 보이스피싱 한창 문제되다가 코인 다단계 사기 그리고 다단계 사기는 그 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죠? 피라미드식으로 또 막 농촌 이런 힘드신 분들 또 노인분들, 청년들들 많이 당하시고 최근에 지금 뉴스 장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전세 사기, 그죠? 그거 보면 지금 오늘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기반 행정했으면 이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이 추정이 안 돼요. 추정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죠. 대충 그냥 러프하게만 잡아도 몇 조입니다, 몇 조. 이게 물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들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거,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데이터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왕 이런 식으로 걔네가 무슨 왕입니까? 나쁜 놈들이지. 그런 놈들 충분히 우리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복도도 만들 수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 막 300채, 400채를 한순간에 잡아들이는 이거에서 벌써 이상한 감지가 포착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냥 공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님들한테 이거 해서 플래그 붙은 거다. 이거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그런 사기 의도가 아예 없이 그냥 처음에 내 집주인이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 전세 같은 것들도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소비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정보가 비대칭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신규 새로 지은 빌라 이런 것들 값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잡으면 좀 나아요. 실거래가나 이런 거보다 최고가 찍고 이런 거보다도 감정평가 여러분 경매 혹시나 당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거래가보다 약간 한 90%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다 달라요. 아파트는 한 95%까지도 잡아주고 일반 주택 좀 잡아주지 한 80% 잡기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어떤 전세가가 지금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이나 이게 등기부 같은 거 근저당 1순위 잡혀 있는 거는 또 뛸 수는 있지만 세금 정보나 집주인 이런 것들 알 수 없지만 이거 이제 뒤늦게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뒤늦게 몇 조 해서 사람들이 목숨까지 끊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학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럼 당신이 그렇게 공부했으면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면 저는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게 여기 앞에 그림이 이제 제가 최근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그러면 당신이 그냥 백지에서 한번 시스템을 짜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짜고 싶은지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련 분야 저널에 지금 퍼블리시가 된 건데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기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런 수많은 스텝들을 거치고 그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해서 피해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장으로 살짝 넘어가 주시면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좀 그래도 학술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몇 분인가? 벌써 5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술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면 문제지향적 거버넌스라는 이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우리 거버넌스 얘기는 수도 많이 들었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잘 믹스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고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이 2019년인가 이렇게 포장해 놓으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3가지 역량, 근육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reflective improvement, 이제
범죄자들은 계속 학습하고 진화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면은 또 새로 진화하잖아요. 근데 정부는 왜 이렇게 안 하냐? 학습하고 진화하는 능력이 그런 능력을 길러라. 그리고 collaborative governance, capability 뭐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이 세 번째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요 어떤 기본 근육, 코어 근육을 기르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디벨롭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고요. 누구나 먼저 상식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 경찰 혁신 분야에서도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지향적 거버넌스 개념을 잘 믹스해서 해야 좀 더 제도화가 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주장한 거고 왜 그러냐면은 경찰도 이제 다 알고 지금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를 실무자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지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뭘 제시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여기 두 페이지 제가 지금 요약해 놓은 게 사실은 제가 이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이제 어떤 입법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요.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수적이니까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정착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얘기해봐라 그럴 때 하는 얘기들을 그냥 요약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기 표절은 아니죠. 뭐 퍼블리시 된 건 아니니까 제가 갖다가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 대부분 이제 뭔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제가 여기 김동욱 교수님 수십 년간 해보신 거니 업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테고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인사적인 문제 또 이제 어떤 선거 선출직 이렇게 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공천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서 패키징 해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실제 뭐 경찰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나눠집니다. 일반 보이스피싱은 경제 그 수사부서에서 하고 뭐 이렇게 스미싱 같은 거 있죠. 문자로 하면 또 사이버 쪽에서 하고 그리고 112로 이제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전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딱 구축이 돼서 누군가가 특정 부서에서 그걸 잘 분석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패턴을 도출해서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알람 메시지를 보내서 그 크리미널 타겟이 되지 않게끔 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몇 년째 그냥 겉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시간 관계상 또 여기서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인사적인 문제로 다 돌아가긴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하다가 그냥 이게 소위 말하는 perfunctory policing이라고 그냥 형식적인 뭐 하나 나오고 끝나요.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난 중요치 않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신속 사후 대응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중요한 거죠. 이거가 사실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거 체계적으로 대처할 근거 법규 및 범국가적 컨트롤 차원가 현재 부재하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실현이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특별법도 필요하면은 주장을 해야 되고 뭐 사기방지 기본법 같은 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뭐 김용판 의원님이나 이만희 의원님 뭐 이런 분들 관심 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 전에도 뭐 여러 시도들이 있어요. 의원입법 형태로. 그게 지금 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없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신고하시면은 기존 경찰서 단위 전국에 300몇 개가 있죠. 경찰서 단위 112 신고 대응 시스템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부서에 직접 가서 고소고발하는 시스템이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분별적, 파편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뭔가 종합적으로 할 사기정보 분석원, 영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자는 지금 노력들을 여러 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이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거 좀 오래 걸려요. 법 개정하고 제정하려면 여러분 몇 년 걸리잖아요. 그죠? 뭐 하면은 뭐에 또 묻히고 뭐 다시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이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모든 그 관계 부처와 특히 이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쉐어를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회사나 그 뱅킹 시스템 같은 거 쉐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우리 발제자분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예를 들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장 이거 했다가 개인정보 보호, 개인 사생활 침해
어떤 분들 막 나이브하게 주장하세요. 막 장기 자랑하듯이 그런 위원회 가면 막 하나씩 던지세요. 이런 거는 여태까지 안 나왔던 얘기 아니냐 이러면서 자동으로 다 녹음해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되냐. 당장 이거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통화하는 내용이 어딘가 막 녹음돼서 어디 센트럴 데이터라이즈드 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그걸 누가 막 분석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벌써 개인 사생활 침해 감청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그런 예외 조행 같은 거 공익을 위해서는 뭐 그런 거 저 적극 동의합니다. 당장 이거에 딱 걸려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계속 그래서 뭐 애매한 것들 유권 해석하고 있고요. 딱 2분이 남았습니다. 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사례를 몇 분한테는 설명드렸었던 건데 이런 거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그게 필요하다. 법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인 거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법무부에서 우리 김동욱 교수님 잘 아시는 그 사안인데 인천 그 공항에 자동 출입국 시스템 구축하자고 이제 막 또 이제 해서 뭐 만들었는데 결국은 좌초됐습니다. 300억 투자해가지고 기술 개발 다 하고 지금 그냥 묻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왜 내 facial recognition을 니네가 마음대로 써서 이렇게 하느냐는 그 시민단체하고 언론사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법무부에서 과태료를 300만 원 정도 받고요. 그 이후에 사업 백지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법제도적인 검토도 하고 기술 개발해서 시범 운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 뭐 할 때 이런 사업 아이템 괜찮다 그러면 예산 배정하고 예산 지출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걸 뭐 파일럿 스터디에서 뭐 해보고 프로세스 이밸류에이션 해서 실제 의도된 대로 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이 실제 법 도입되고 했을 때 우리 축적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갖다 과기정통부에서 그때 했던 예산 들여서 했던 거 갖다가 확대해서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되기가 참 힘들더라. 실제 해보니까.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민간하고 좀 같이 콜라보레이티브 거버넌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간이 정말 이것들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프라를 좀 깔아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근육과 머슬과 피가 잘 흐르는 어떤 이것만 해주고 팔다리, 손발이 잘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민간의 어떤 창의성과 이걸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끝났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무슨 이게 저 넷플릭스 시리즈 보는 느낌이에요. 막 재밌게 하다가 아주 흥미가 고갈 때 딱 끝나고 회차 끝나고 그래서 잠을 12시에 자야 되는데 1시, 2시에 자는 경우 흔한데 나 교수님 약간 그러십니다. 마무리 그래도 이제 1분 드릴게요. 예고편이요? 이거 없고요. 저희 하여튼 그래서 다음 또 토론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교수님이 이제 경찰청 사례를 들면서 우리 특히 범죄 예방이나 또는 예방뿐만 아니라 상황에 어떤 범죄가 발생할 때 대응하거나 또 사후적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징벌을 할 때도 뭐 이런 기존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수집하고 관리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분석을 하면 좋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세 분의 발제와 토론 들으셨는데 좀 자유롭게 질문이나 토론 부탁합니다. 네, 손 드시고. 먼저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기본법이 있다는 거를. 다 아세요? 그러세요? 혹시 거기에 강제 규정이 있나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이 행안부 소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적인 장치, 예를 들면 분석센터를 둔다든지 이런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가 어느 부서에 있는데 그런 부서를 둬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많은 관련되는 제도 개선이나 또는 시설이나 전문 인력 확충 이런 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떤 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지키지 않을 때 페널티를 주기는 좀 어렵죠. 네. 강제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죠? 질문은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살펴보자고 하고 또 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자. 사실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가지고 있는 소스로 사용하는 게 되게 많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다른 동네나 다른 시점에서의 어떤 사례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새롭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지난 데이터고요. 지금 벌어진 일은 언제나 다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토털리 디펜던 하는 것은 저는 뭐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시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워낙 안 했던 것이라서 그걸 좀 사용을 많이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보 보호와 정보 활용의 딜레마 그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예외 규정 같은 방식 필요하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루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정보를 우리가 채집을 하고 활용하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보 소스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다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서틀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 못하지만 지금 전세 문제도 사실 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재산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병원도 의료권과 관련된 거. 이것들은 굉장히 건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그것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와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차세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공무들이 높은 지지 알고 보면 그게 그 와중에 반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규범적인 편의성 때문에 답을 한 것이지 실제로 직접 쓰느냐 그러면 아마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가 써야겠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써야 된다고 너도 동의하니까 빨리 써 이러기는 곤란하거든요.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쓰라는 얘기 하기보다는 아까 두 분 말씀 중에서 섞여 있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랑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성, 자료에 대한 전문성은 분명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붙여줄 수 있는 방식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뭐 행안부에서 해안 서비스,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고 저도 몰랐는데 필요했을 때 그걸 쓸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아이디어, 지원 체계 이런 것이 일단 필요하지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빨리 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다. 근데 아까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청주나 창원에서 그 아이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 예측 그거 하는데 290개의 변호사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건 그 동네 태권도장 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애들이 몇 명 있는지 알고 보통 도장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게 왜 보범 사례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다 새로워 보이지만 이미 민간 부분에서 많은 개인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노하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금 교수님 멘트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행정대학원 박사 수료생 박경랑입니다. 네, 그 차세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그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중에서 활용 역량 강화 평가
분야가 있었었는데 이게 기관별로 실무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혹시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도입 여부가 그냥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해당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도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아마 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지원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이 되었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 수준보다는 그냥 도입 여부 정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정부 회의에 참석하느라 좀 늦게 와서 다시 한번 그 사과 말씀 드리고, 그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이 이제 시행된 지 한 3년 정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것 같은데, 뭐 꼭 데이터 기반 행정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서 민간에 상당히 그 양질의 정부 내지는 공공의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다른 어느 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비교해도 괜찮게 지금 그 관리가 되고 수집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활용이 돼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좋은 어떤 의사결정을 정부 안에서나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이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상업적인 서비스나 준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정부 스스로가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좀 잘하자는 그런 의미로 나온 게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첨언을 하자면, 우선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제대로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국민적 우려, 바깥의 전문가들의 요구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의사결정하면 대체로 이제 거기에 따른 보도 자료를 우리가 내고 있는데, 그 의사결정한 내용이 어떤 근거로 됐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쉽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좋아진다. 그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효과는 어느 정도 든다는 것들을 충분히 데이터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처방이 있지만 당장 대국민 서비스하는, 언론 서비스하는 보도자료에서부터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시각적인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하게끔 하면 공무원들은 여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이나 또는 이제 고위 공직자들도 나온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실무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이신 김 교수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2분 정도 코멘트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고 추가적인 주시겠습니다. 예, 금현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대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를 하고, 첫 번째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과 달리 좀 굉장히 좀 의견 충돌 혹은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심했던 대안이기는 합니다. 한 극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보호법률은 그것만의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으니 그걸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다른 극단에서는 이건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다른 어떤 법보다도 우선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안은 좀 절충안 같은 그런 대안인데, 또 이걸 넘어서서
뭐 법을 만약 고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시행되는 건 어려우니 차라리 법을 고칠 게 아니라 지금 규제 샌드박스 하는 것처럼 정책 샌드박스를 시행해서 어떤 지역을 토대로 지역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한해서는 어떤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걸 해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교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셨었습니다. 근데 뭐 전국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 즉 데이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범위를 넓혀서 조금이라도 좀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 대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동의가 되는 내용이 많았고, 특히 수요 예측 관련해서는 저도 아직 290개 변수가 정확히 어떤 변수인지는 몰랐는데 아마 그 새로 지어지는 막 만 가구, 몇천 가구 세대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표준화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닌가, 저도 조금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사실 발표해드린 내용은 보고서의 아주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고서를 보시면 좀 참조하시고 유용하실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